반갑습니다. 부킹맨입니다. 요새 책 읽을 시간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딱 10분 동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썼고요. 출판사는 돌베개입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의 역사 속에서 어떤 큰 획을 그었던 역사가들의 특징을 연대순으로 알아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첫 번째로 역사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기록한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역사 교과서나 역사 관련 도서가 되겠죠. 그것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역사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해온 과정을 기록한 텍스트를 역사의 역사라고 한다. 자, 기원전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484, 460년. 이름이 좀 어려운데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이고, 투키디데스는 역사서술의 창시자라는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갈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별칭이라고 하죠. 이 별칭을 붙여준 사람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는요, 이야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거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글을 읽으면. 반면에 투키디데스는 사실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표현을 중시했고 투키디데스는 팩트를 중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달랐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건 뭐예요? 전쟁의 원인을 규명을 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역사서술을 함으로써 밝혀내려고 했다는 거죠. 자, BC 145년도로 옵니다. 사마천 한나라 사람이고요. 사기라는 130권 분량의 방대한 저작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작업량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역사 자료를 관리하고 담당하던 공모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한나라에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 변방 쪽에서 이 바탕에 있는 흉노족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예요. 흉노족이. 그래서 무제가 밑에 있는 이 이릉 장수한테, 야 이릉아 가서 얘네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래가지고 하오 하고 이릉이 군대를 끌고 가요. 근데 좀 전술을 좀 잘못 짰는지 포위를 당합니다, 이릉이. 그래서 이렇게 좀 부하들을 일단 좀 살려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항복을 우선 합니다. 근데 이 항복한 사실을 무제가 듣고 나서 이릉의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려요. 이때 이릉이라는 장수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천이에요. 사마천. 몰살 좀 에반데요? 이랬다가 이거를 무제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에바? 그래가지고 잘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복직을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복직을 해요. 왜? 복수하고 싶어서. 사기라는 이 역사서를 집필을 완성함으로써 사마천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로 남았고요. 무제는 그토록 위대한 역사가에게 형벌을 내린 어리석은 군주로 남았습니다. 정말 우아한 목수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1300년대 중반으로 옵니다. 이븐 할둔의 역사소설인데, 이 역사소설이라는 책은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제가 기록에 함정이라고 해놨는데, 역사서설 말고 그 전에 있던 역사서, 기존 역사서에 기록된 통계 수치,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갔더니 군사가 몇만 명이더라, 몇십만 명이더라 라는 어떤 이런 부정, 과장, 허위를 이 이븐 할둔은 어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제대로 꿰뚫었어요. 이거 정말 틀린 표현이네, 이거 틀린 수치네 라고. 하지만 이 역사서설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중간마다 말 그대로 정말 뜬금없이 알라신 예찬을 합니다. 이 모든 걸 알라신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븐 할둔이 어떤 독실한 무슬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거는 그냥 개인의 신변 보호책이었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어떤 이런 객관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단이다, 반역이다 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아직 알라신 잘 믿고 있어요 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고 유시민 작가는 얘기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1700년대 후반으로 옵니다. 랑키인데요. 천재도 실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학업적인 업적보다는 인식 오류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어떤 뜻이냐면 역사적 진보는 도덕적 진보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만약에 역사적 진보가 도덕적 진보를 뜻한다면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세력을 군주정에 막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 군주정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랑키는 어떻게 하냐면 신학적인 해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오늘날은 크게 다를 게 없고 다 똑같고, 왜? 평등한 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그 오늘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류죠. 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1800년대로 넘어옵니다. 마르크스. 좀 텍스트가 좀 많은데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 발전 단계론입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이 생산을 하고 재화와 서비스가 생기면 그 총량이 경제적 토대를 이룬다. 그 토대 위에 법률, 정치, 사회적 의식이 형성된다. 그러면 개인의 의식이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개인의 의식을 규정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플러스 어느 순간 되면 생산층과 소유층이 부딪힌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역사는 때로 너무 눈물겹습니다. 좀 발음이 꼬여서 너물이라 그랬는데 눈물겹습니다. 박은식은 당대사를 기록했고요. 신채호는 과거사를 기록했습니다. 백남우는 마르크스 역사 발전론을 차용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마르크스 역사 발전론이죠. 역사 소설을 하는데 요거를 사용을 했다는 건데,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백남훈이 마르크스 역사 발전론을 차용을 한 게 마르크스 주의자여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 무기였을 것 같다. 무슨 뜻이냐? 일본 너네가 우리나라를 건들지 않아도 조선은 알아서 이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세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했던 저의가 뭐였을까요? 조선인이여 일어나라. 주저하지 마라. 그런 거였겠죠. 어떤 민족의 항일투쟁 의식을 불태우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저의 속에서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학을 바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영화 변호인에 보면 이 책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판매량이 잠깐 올랐던 책이기도 합니다. 역주행을 약간 했었어요. 에드워드 칸은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특정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는 뭔지, 역사가는 응당 역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뭐가 정석인지, 뭐가 FM인지를 기록한 이론서예요. 이론서.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깔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20세기로 오죠. 슈팽글러랑 토인비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지만 이 두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땐 20세기였겠죠. 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였냐면 역사소설의 단위를 문명으로 바꿉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슈팽글러는 오케이, 문명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유럽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좀 지양합시다. 경계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인비는 문명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원리가 도전과 응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빙하기 이후에 건조화가 온 거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생활양식을 변경한 게 응전인데, 생활양식을 바꿔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문명이 되었고, 오타네, 수메르입니다. 문명이 되었고,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전멸하였다 라는 거예요. 헌팅턴은 누구냐면 이 두 역사서를 국제 정치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냉전 후에 국제 질서가 좀 어지럽혀졌으니까, 자 봐봐, 세상엔 이렇게 수많은 문명이 있어. 다문명 체제야. 우리 요거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헌팅턴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니까
역사서술의 단위를 문명 말고 인류로 합시다 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왜? 칼 세이건이 얘기했거든요. 코스모스에서 뭐라고? 우주가 너무 크다. 우주는 너무 크고 우리는 정말 먼지마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우리가 국가니 인종이니 문명이니 나눌 필요가 있어? 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답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를 통해서 인류로 보긴 봐야 되는 건 맞긴 맞고요. 그렇다면 대륙별로 인류의 발전 차이가 왜 났을까요? 를 얘기했습니다. 답은 환경이다. 예를 들면 대륙별로 분포했던 야생 동식물들의 차이, 그리고 이동에 제한을 줬던 지리적 장애물, 산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얘기했고,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류는 자연선택론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총 4개의 페이즈를 설명하면서 인류사를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나눌 필요 없어요? 우주가 너무 커서. 그러면 왜 발전 차이가 났어? 환경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4가지의 페이즈를 통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역사의 역사 책을 10분 동안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피드백 같은 거 주실 거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킹맨이었습니다.